자, 여러분들 문학은 우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이제 뭘 바라보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작가와 제목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제 작가와 제목을 먼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공부를, 문학사라는 이론 공부를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작가와 제목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화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화자라는 사람은 시인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인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아니고, 우선 이 화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자가 뭘 말하고 있는지. 화자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개만 보면 되는데, 하나는 시어가 되겠죠. 시어. 근데 여러분들이 시어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시어가 있으면은 이 시어 앞을 수십 개 주는, 보통 이제 관형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집은 집인데 낡은 집이라고 했었을 때 이 집은 부정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실제 있는 시어고 낡은 집은 우리 일제강점 속에서 우리 조선의 그런 어떤 국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부분에서 이 시어를 어떻게 수십 개 주고 있는지 그거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두면서 해석을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마지막 이제 종결 부분을 보면 됩니다. 종결. 그러니까 서술어 부분을 보면 되는데, 서술어 부분에서 시의 화자가 뭘 말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시면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신다면은, 두 번째로 이제 파악해야 되는 것은 정서가 되겠죠. 정서. 근데 이 정서는 긍정 아니면은 부정, 크게 두 가지로만 간단히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너무 뭐 깊게 들어갈 이유는 없고, 예를 들어서 그리움이다 라는 정서가 들어가면은 그리움 찾아내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암울한 현실, 그런 정서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정서는 크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눠줄 수 있는 두 개가 되는데, 이것만 골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서를 파악하시면은 정서를 바탕으로 뭘 봐야 되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은 화자의 태도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극복하고자 하느냐 아니면은 뭐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것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보이는데 막상 그렇지는 않죠. 작품에 들어갈 때 나름 여러분들이 요거를 작품을 볼 때 이 작품에서는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 작품에서는 나는 이렇게 해석할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 늡니다. 그러면 실력이 안 늘고, 작품을 볼 때는 나름 일관된 여러분들의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염두에 두면서 꼭 그렇게 접근을 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경부철도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부철도가. 예를 들어서 경부철도가가 몇 년도에 나왔는지도 모르고 작가와 제목을 모른다라고 합시다. 그냥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뭐 우렁차게 토해내는 기적소리에 남대문을 등지고 떠나나가서 빨리 부는 바람의 형세 같으니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빨리 부는 바람의 형세 같다라는 것은 기차의 빠른 속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날개 달린 새라도 못 따라가겠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차라는 어떤 하나의 시어 대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화자는 이 시어가 가지고 있는 기차라는 속성에 대해서 부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늙은이 젊은이 섞여 앉는다, 늙은이 젊은이 섞여 앉는다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상하 구분 없이 그냥 사람들이 한데 뒤섞여 있는 뭐 어우러짐이라든지 이 정도로만 봐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네와 외국인이 같이 섞여 앉는다라는 것도 외국인에 대한, 외국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개방된 자세라든지 이 정도로만 이끌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외 친소라고 나와 있는데 뭐 내 외국인 또는 연장자 젊은이 할 것 없이 구별 없이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 좋은 세상 뭐 저절로 이루어지네, 이 말은 뭐 말 그대로 아주 긍정적인 내용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한 이 정도로만 해석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뽑아내실 수 있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화자와 관련해서
또는 시적 이제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 푸는데 사실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 단순하게 보더라도 요 정도로는 뽑아줄 수 있어야 되겠고, 이제 네 경부철도가라고 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갈래는 지금 창가라고 나오고 있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최남선이 되겠습니다. 최남선 창가가 되겠고, 경부철도라고 해서 지금의 경부선이 되겠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깔려있는 철도. 자, 이것도 역시 성격, 계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교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소리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때 당시 우렁차게 토해내는 기적소리 같은 경우에 문명개화가 되겠죠. 즉 토해내는 기적소리는 새 시대, 새 염원을 담은 문명개화가 되겠습니다. 문명개화. 자, 그래서 문명개화라는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 남대문은 서울역이 되겠습니다. 서울역을 등지고 떠나나가 빨리 부는 바람의 형세 같다라는 것은 직유법 비유를 통해서 기차의 빠른 속도를 얘기해주며, 날개 달린 새라도 못 따라가겠네 라는 것은 남대문역 즉 서울역을 출발하는 기차가 새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빠른 것을 표현하고 있는 문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밑에 작품 해설에서 나오고 있다시피 개화 문명에 대해서 아주 예찬적인 뭐를 지니고 있느냐, 예찬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태도가 예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찬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예찬은 긍정적인 속성으로 가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늙은이 젊은이 썩게 않는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네와 외국인 같이 탔다라는 것은 외국인에 대해서 개방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것도 역시 태도, 개방된 자세도 바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태도로. 개방된 자세로 들어가고, 마이너스가 없고 전부 다 긍정이 되겠죠. 긍정. 자, 그 다음에 내국인 외국인 연장자 젊은이 할 것 없이 구별 없이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되는데, 이것은 시적 화자가 뭘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시적 화자가 새로운 사회 모습에 대해서 화자의 긍정적인 시각이 되는 것이겠죠. 이거는 뭐 굳이 정서로 가버리게 되면은 정서도 역시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마이너스가 없고 플러스만 있는 정서 태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계몽적이다 또는 교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품을 조금 더 보시면서 신경을 쓰시면은 작품은 크게 여러분들 외부라는 것이 있고 내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라는 것은 보통 외적 상황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내부라는 것은 내면적 상황을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 이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 이 두 개가 모두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외적인 것과 그 다음에 내부의 전경.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으로 가게 되면은 7호조 3음보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글자 수를 한번 세알해 보십시오. 아까 뭐 3, 4조 또는 4, 4조에 약간 변형된 7호조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7글자, 5글자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창가이기 때문에, 창가는 전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형식 자체가 7호조 그리고 3음보로 정해져 있다.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따로 그 복습을 하실 때 이해와 감상 부분은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와 감상. 자,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1번과 같은 문제 형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 작품이 뭔지를 몰랐을 때 바로 틀리게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 노래 장르 명칭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창가가 되겠습니다. 창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오히려 까다롭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이런 작품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묻는 것보다 이런 단순한 문제 있죠. 단순한 문제. 이걸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더 경계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번 문제는 안 틀립니다. 이거는 뭐 딱 봐도 기차인데 요즘 뭐 기차 KTX 보고 누가 이런 얘기 합니까? 말 안 하죠. 이런 것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문명이 발달이 되고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경부철도라는 이 철도가 거의 처음 세워졌을 때 그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하시면은 신문명에 대한 동경과 예찬이다라는 이런 문제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1번과 같은 문제 유형 이런 것들 조금 조심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는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20년대 이제 본격적인 자유시가 나오고 있는데, 자, 김서월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서월은 전통적 서정시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통적 서정시. 자, 그런데 이때 전통이라는 것은 크게 내용과 형식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선 내용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별의 정안이라는 것이 있죠. 이별의 정안. 김소월도 형식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7호조, 그 다음에 삼음보의 전통적인 율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우선 보게 되면은 가는 길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는 길이라는 의미 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제목. 길은 길인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수식어가 가다에다가 는이 들어갔죠. 가는 길이 되는데 뭔가 모르게 떠나가다라는 의미에 해당할 때 크게 정서 자체가 긍정이 나오겠습니까? 부정이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떠나는 아쉬움이라든지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는데, 이게 추측이지 작품 속에서 그렇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접근하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1년의 일행을 바로 보십시오. 바로 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서 이거 1년만 봐도 이건 바로 나옵니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라는 7호조. 삼음보가 되는 거거든요. 삼음보. 그립다라는 것은 대놓고 여기서 지금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 작품에서. 그러면 시적 화자는 지금 뭔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말을 할까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까는 임과의 이별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할까라고 하면서 뭐가 되느냐, 여기서도 역시 내부가 나오고 있죠. 말을 할까는 내적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내적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 내적 상황이 뭐를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 갈등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갈등은 화자의 태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도. 자, 그렇게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1년은 그리움이 되겠죠. 2연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자, 여기서 보면 2연도 역시 마찬가지. 그냥 갈까에 해당하는 것은 역시 내적 갈등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더 한 번의 오른쪽에 생략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생략법이 시에서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여운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서는 지금 이 갈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생략법을 통해서 점점점점이 찍히게 되면은 갈등이 계속해서 그렇죠. 고조된다라든지 지속된다라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1년에서는 그리움이 되고 2년에서는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미련이 되겠죠. 미련. 1년에서는 그리움이 되겠고 2년에서는 미련이 되겠습니다. 미련. 자, 그 다음에 3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저 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까마귀가 저 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은 의인화가 되겠죠. 표현상의 특징으로. 자, 의인법이 사용이 되면서 동시에 뭘 보여주고 있느냐, 그 지적입니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청각적인 심상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는 해가 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까마귀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시간의 흐름. 자, 근데 우선 아직까지 중요한 게 밑에 사연에서 하나가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이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 다시 3년 사연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가니까 앞에 강물, 뒤에 강물, 흐르는 물, 어쨌든 물이라는 이미지가 나오는데, 물도 역시 마찬가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똑같이 지금 의인화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의인화. 근데 여기서 까마귀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이 두 대상은 자연물이 되거든요. 자연물. 자연물이 되는데, 이 자연물이 시적 화자의 정서와 일치가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일치가 되는 부분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까마귀가 울다라든지 아니면은 까마귀가 슬퍼한다라든지 이런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는 어휘가 없기 때문에 감정이입의 대상은 되지 않고, 얘는 정서, 말 그대로 내적 갈등에 해당하는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객관적인 상관물의 대상이 되는 것이겠죠. 객관적 상관물. 자, 그래서 이제 까마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적 화자는 지금 사면에서 이별의 상황을 분명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하고 있는 그 간접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까마귀가 되는 것이고, 사연에서 나오고 있는 이 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제 떠나야 된다. 이제 가야 된다. 이거를 지금 물이 흘러가자. 우리 이제 가자. 이것을 권유해 주고 있는 것으로서 역시 객관적인 상관물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이 작품도 1, 2는 어떻습니까? 1, 2는 내부가 나타나고 있는 것, 내면적 갈등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는 내면에서 이게 계속해서 갈등을 하니까 갈등을 해소할 공간이 없죠. 여러분들 이 문학이 갈등이 있으면 문학작품은 갈등 해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갈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갈등 해소해야 됩니다. 아니면 포기하든가. 갈등을 안 하려면 그 감정을 안 느끼기 위해서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있으면 어쨌든 이거를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학작품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시인도 사람이고 시적 화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으면 이 갈등을 분명히 해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지금 이 갈등이 계속해서 지금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으면서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외부로 바꿔버리는 거죠. 외부로 바꾸어서 까마귀와 물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가자! 가자라는 말을 계속 물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가자라는 것을. 그렇게 외부 상황까지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작품 해설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우선 성격을 보게 되면은, 네, 뭐, 서정적이다, 낭만적이다, 애상적이다, 전통 민요적이다, 라고 뭐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작품 해설 나오고 있는 것들, 작품 해설은 여러분들 문학작품의 절대적 감상 관점, 그러니까 문학작품의 종합적인 감상 관점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해설은 여러분들 내재론이 됩니다. 내재론. 또는 절대론이 됩니다. 요거는 무조건 학습하셔야 됩니다. 쉬워도 학습하셔야 됩니다. 쉬워도. 가급적이면 많은 작품들을 보시면 당연히 좋겠죠. 자, 그래서 제재는 가는 길이 되겠고, 주제는 임과의 이별에서 오는 아쉬움과 그리움이, 네, 전반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번 문제로 가게 되면은 이 시의 전개 구조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 답이 잘못 나와 있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일단 이 작품은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내부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외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의 모습. 자, 그 다음에 기억 니은은, 네, 뭐 쉬운데 이것도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뭔가 잘못 나와 있더라고요. 답이 다. 자, 우선 기억은 까마귀가 되고 니은은 물이라는, 네, 대상이 되겠죠. 객관적인 상관물. 우선 기억에서는 화자의 시간의 경과를 환기시켜 준다. 시간의 경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까마귀 쪽에. 그리고 기억은 지적입니다 라는 부분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이별의 슬픈 분위기를 준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게 되면은 두 소재 모두 임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 소재. 맞죠? 그러면서 동시에 임에 대한 그리움을 함축하고 있다가 되는데, 임에 대한 그리움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에서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이 그리움 때문에 내적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외부에서 이제 그만 가자! 재촉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은 니은은 흘러가는 속성을 지닌 소재로 화자의 처지와 연관이 되어 이별을 재촉하고 있다. 이별을 재촉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유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유화로 가게 되면은 김소월 작품에서 조금 보기 힘든 성격의 작품이 되겠죠. 이 작품은 존재의 생성과 소멸이 되겠습니다. 뭐 어찌 되면은 인간의 삶의 생에 대한 본질을 다루고 있는 생명파, 네, 그와 약간 유사한, 네, 성격의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산에는 꽃피네, 꽃이 피네가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들 이 피네가, 여러분들 밑으로 쭉 보도록 하십시오. 보면은 계속해서 뭐가 반복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네 라는 종결 어미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운윤을 형성하는데 마지막 종결 어미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각운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보시면은 피네 이연으로 가게 되면은 인내, 사면에는 사노라네, 사연에는 지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 네로 끝이 나고 있겠죠.
자, 다시 1년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십시오. 산에는 꽃피네, 꽃이 피네, 존재의 생성이죠. 동시에 시각적인 이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기억하실 겁니다. AA, BA의 구조가 되겠고, 그리고 꽃이 피는 것을 가만히 지금 응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때 꽃이 피네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적 화자의 어조는 어떤 어조냐? 그렇죠. 관조적인 어조가 되겠죠. 관조적인 어조가 되겠습니다. 관조적 어조. 자, 이 관조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시적 화자의 정서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절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화자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연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가 되고 있는데 1년은 여러분들 존재의 생성이 되겠죠. 이번에는 꽃이 지네라고 해서 이번에는 소멸이 되겠습니다. 1년은 생성을 말하고 마지막은 소멸이 되는데, 그렇게 존재의 생성과 소멸을 가지고 있는 작품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과 4연이 이렇게 비슷하게, 1년과 4연이 이렇게 비슷하게 끝이 나면은 이거를 우리는 수미 상관구조라고 부르게 되겠죠. 수미 상관구조. 반복 변형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똑같이 끝나야 된다고 수미상관구조가 아닙니다. 똑같이 끝나야 된다고 수미상관구조가 아니라 반복 변형되어도 관계없으니까 수미상관구조가 맞습니다. 이제 2연으로 가겠습니다. 산에 피는 꽃은, 중요한 것은 저만치 나오고 있죠. 혼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만치는, 여러분들 저만치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 화자가 관조를 하고 있으니까 화자와의 거리가 되겠죠. 화자와의 거리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꽃이 피는데 꽃이 한 송이만 필 게 아니니까 꽃들 사이에 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치라고 나오고 있는데, 저만치는 뭐가 되느냐? 저만치는 당연히 이 존재의 고독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재의 고독감.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고독감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정서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정서로. 자, 이번에는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우는 작은 새라고 해서 이번에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는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정이입.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작은 새는 누가 될 수 있느냐? 당연히 화자의 감정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자가 되고, 또는 인간이 될 수 있겠죠. 왜 그런가 하면 존재의 생성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의 생성이기 때문에 인간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고독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인간, 또는 고독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화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 작품 해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성격에 관조적이다, 미녀적이다, 전통적이다 성격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은 관조적인 성격에 보시면 좀 되겠네요.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 4번 다 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살펴봐 두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해와 감상은 꼭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자, 1번 문제 여러분들이 푸시고, 2번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문학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작품을 보기 전에 문제 조건을 먼저 보게 될 건데, 2번 문제에서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의 꽃이 인간 존재의 모습을 암시한 것이라면 그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놓고 이거는 인간 존재가 어떠하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존재이다, 절대적인 고독이다, 숙명적인 고독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게 되면 1920년대 독특한 사상시에 대표되는 한용운이 되는데, 아까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님이 가지고 있는 이 시어를 하나가 아니라, 그렇죠, 중의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벌써 여러분들 종결이 뭐로 끝이 나고 있습니까? 비읍니다 라고 해서 그렇죠. 네, 높임, 네, 요런 상대 높임을 이렇게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존경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자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의미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네, 경어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읍니다는 네, 여러분들 경어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용운의 작품은 대다수 경어체가 나오고 있으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푸른 산빛이 나오고 있고 단풍나무 숲이 나오고 있는데 푸른 산빛은 긍정이 되고 단풍나무 숲은 부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단풍나무는 나중에 이제 어떻습니까?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풍나무는 결국 소실로 갈 수 있으니까 요거는 네, 세모에 두시고 푸른 산빛은 동그라미에 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긍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해 작은 길을 걸어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역시 긍정적인 속성이 되고 뭐 직유법 이런 거 직유법은 생략하겠습니다. 뭐 이런 건 쉽기 때문에 아라고 나오고 있는 영탄법 이런 것도 네,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는 임과 나와의 약속이 되겠죠. 임과 나와의 약속인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라는 것은 이제 소멸이 되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소멸이 되어 없어짐. 한숨의 미풍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시험 문제 충분히 한 문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탄법이 나왔고 직유법 나왔고 그 다음에 푸른 산빛과 단풍나무 숲은 대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대조법이 나오고 있죠. 대조법. 자, 표현상의 특징은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를 해둬야 되겠고 자, 그래서 바로 밑에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은 시적 화자와 임과 사이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별이 되겠습니다. 이별이라는 화자의 상황이 나오고 있죠. 이것이 기가 되겠습니다. 이 작품을 기승전결이라고 해서 네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기가 되겠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를 먹고 말도 안 되죠. 뭐가 되겠습니까? 역설법이죠. 역설법. 자, 그 다음에 놀란 가슴은 죄송합니다.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역시 역설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분은 전체가 역설법인과 동시에 대꾸법이 성립이 되겠죠. 대꾸법. 자, 그 다음에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나는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승이 되겠습니다. 승은 여기 이별이 되었죠. 요 이별이 조금 더 심화되어서 이별의 슬픔 또는 이별의 고통이 됩니다. 고통, 승이 되겠습니다. 승. 자, 여러분들 이 작품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었을 때 자, 여기 승까지가 네 전반부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는 네모에 두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자, 그러나는 시상 전환이 됩니다. 시상 전환. 시상이 전환. 바뀐다라는 얘기는 우리 앞쪽에서는 지금 뭐가 나왔느냐? 이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별이 나오고 있고 이별에 대한 슬픔, 고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시상 전환이 여기서 들어간다라는 것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 말 그대로 희망으로 바꿔버리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희망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승부터는.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줄 아는 까닭에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희망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이별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내가 이 사상을, 죄송합니다. 사상이 아니라 사랑을
깨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죠.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힘을 옮겨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라고 해서 대놓고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희망이라는 긍정적인 시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만날 때 떠나는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회자정리가 되겠죠. 회자정리. 동시에 오른쪽에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부분은 거자필반이 되겠습니다. 거자필반. 그리고 동시에 회자정리와 거자필반이 동시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불교적 윤회사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윤회사상.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이 되는데 저는 요거 희망입니다. 희망. 희망으로 전이가 되겠죠. 희망으로 전이.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역시 역설법.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라고 해서 결국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표현상의 특징 반드시 정리해둬야 되고, 두 번째는 역설적 표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교적 그 비유, 그런 것도 여러분들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1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은 이 작품을 공부를 하셨으면은 상당히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것이고, 이 작품이 모르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님의 침묵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분명 어려운 작품입니다. 분명.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여러분들 이런 문제 대비 잘해줘야 되겠죠. 2번 문제. 가장 출제 빈도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보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재미와 감동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체험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작품의 가치는 독자에게 어떤 효과를 얼만큼 주느냐,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니까 뭐가 되느냐, 바로 효용론이 되겠죠. 효용론.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니까 효용론이 되겠습니다. 효용론. 자, 그런데 지금 1번 보십시오. 내용상 기승전결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기승전결 뭐로 나오느냐? 내재론이 됩니다. 내재론. 작품 안에 있는 절대론이 되겠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당시 현실로 보아 님은 조국, 민족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해. 역시 절대론이 되겠습니다. 절대론. 일제강점기였던 당시 현실로 보아, 요거는 반영론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문제가 효용론을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 외제론 아닙니다. 물론 외제론은 맞는데 반영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제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효용론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되겠죠. 하나만. 자, 이 시는 경어체, 여성적인 어조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내재론이 되겠죠. 절대론이 되겠습니다. 내재론, 절대론. 마지막 4번은 인내심이 없는 나도, 즉 독자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 라고 해서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바로 효용론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지용의 향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수. 정지용의 향수는 우선 내용 자체가 크게 부정이 없습니다. 부정은 없고, 물론 부정이 가난했던 그 과거 시절에 대해서 부정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정지용이 정지용이 고향이라는 것을 소재로 해서 작품 활동을 몇 가지를 했는데, 고향에 대해서 긍정으로 그리는 게 있고 부정으로 그리는 게 있거든요. 다른 작품을 보게 되면은 고향을 평상시에 생각했을 때 정말 가고 싶은 고향이었는데, 그렇게 그리워했던 고향에 와서 보니까 내가 그리워했던 고향의 모습이 달라진 거죠. 옛날의 모습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이 되지만, 여기서는 고향 부정 아닙니다. 한번 봅시다. 자,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다 청각이 되겠죠. 그리고 실개천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네 가지만 먼저 체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개천에다가 하나 체크해 두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얼룩배기 황소에다가 체크.
자, 그 다음에 2연으로 가서 질화로가 있을 겁니다. 거기 체크. 바로 밑에 집베개. 자, 방금 4개를 체크하셨는데 뒤쪽에 나옵니다. 뒤쪽에도 나오고 4개를 체크를 하셨는데 이 4개는 토속적, 말 그대로 향토적 정감을 가질 수 있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냥 향토라는 말이 어려우시면 그냥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골. 자, 그렇게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다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다. 옛이야기가 지줄대다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다. 청각적인 심상과 시각적인 심상, 네, 모두 함께 나타나니까 공감각적인 심상이 되겠고, 바로 밑에 금빛 게으른 울음도 역시 마찬가지 공감각적인 심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작품은 후렴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후렴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후렴구를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고향이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고향에 대해서 정서가 뭐가 되느냐? 바로 그리움의 정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을 잘 한번 보십시오. 1년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딱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평화롭고 한가롭고 그런 고향 마을의 전경을 시각, 청각 또는 공감각, 네, 또는 향토적인 소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질화로의 재가 식어가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자, 그런데 오른쪽을 가면은 또 공감각적 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다 라고 해서 역시 청각과 시각이라는 공감각 나오고 있고, 자, 이제 아버지라는 시적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졸음에 힘겹고 늙으신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자, 이 안에서는 겨울밤의 정경, 그리고 늙은 아버지에 대한 회상이 나타나고 있겠죠. 회상. 3연으로 가겠습니다. 흙에서 자란 지금 내 마음이 나오고 있으면서 파란 하늘빛이 나오겠죠. 파란 하늘빛은 꿈, 희망, 소망이 됩니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 나는 그 꿈이 그리워 또는 소망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나 뭐 할 거야, 나 뭐 할 거야, 나 뭐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구체적이지 않는 그냥 막 동경적인 이상이 되겠죠. 나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쏜 화살도 긍정이 되는데 막연한 희망이고 막연한 뭐가 되고 싶은 거죠.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자, 그렇게 풀숲 이슬에 함주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즉 꿈 많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연이 되겠습니다.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이거는 뭐 직유법 나오고 있으면서 밤물결 같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밤물결 같은이 원관념이라면은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죄송합니다, 보조관념이라면은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요것이 바로, 네, 원관념이 되겠죠. 검은 귀밑머리 날리다라는 것은 구김살이 없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구김살이 없는, 누가? 어린 누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린 누이의 구김살 없는 모습을 밤물결 같다라고 해서 직유법,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네, 아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앞을 보게 되면 사철, 말 그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발을 벗다,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하는 역시 가난이 되겠죠. 가난. 가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난. 자, 그렇게 사연은 어린 누이, 가난 때문에 따가운 햇살에 등을 지고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아내에 대한 회상이 들어가고 있으면서 하늘의 성금별, 다음 오연으로 가게 되면 이것도 역시 시간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란 지붕, 초란 지붕도 역시 가난한 삶이 되겠죠. 자, 하지만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이라고 해서, 이것은 도란도란 거리다라는 것은 단란한 가정 또는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행복한 가정. 그래서
뭐 딱히 까마귀가 운다라고 해서 네, 우는 시적 화자의 감정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여러분들 밑에 작품 해설과 이해 감성은 보시면 되겠고, 네, 작품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네, 운문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춘설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할까 말까 제가 약간 고민을 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살짝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 열자 선뜻이라고 나오고 있는 요거는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 열자 선뜻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고 있는 감정이 되겠습니다. 문 열자마자 뭔가 깜짝 놀란 상황이 되겠습니다. 화자가 문을 열자마자 선뜻 영탄법이 되겠죠. 감탄이니까 놀람. 자, 먼 산이 이마에 차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산이 멀리 있는 산이 되는데 그 먼 산이 봉우리에 하얀색 눈이 지금 덮여 있는 거죠. 하얀색 눈이 덮여 있는 먼 산에 차가운 이미지를, 즉 촉각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차가운 이미지를 자신이 이마에 맞닿은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그러면은 먼 산이 이마에 차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시각을 촉각화했기 때문에 공감각적 심상이 성립이 될 수 있겠죠. 이연을 보겠습니다. 우수절입니다. 우수절은 뭡니까? 눈과 얼음이 녹아 물로 변하는 이제 초봄이거든요. 초봄. 이제 곧 초봄이 들어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맷뿌리와 먼 산의 삼봉우리 맷뿌리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하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눈 덮인 산이 이마에 닿을 듯이 가깝게 보여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하다도 공감각적인 심상이 성립될 수 있겠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다음 쪽에 얼음 금가고 바람새로 따르다라는 것은 이제 봄을 맞아 변화하고 있는 자연의 모습입니다. 이 봄을 맞아가지고 변화하고 있는 이 자연의 모습이 휜 옷구름, 졸로 향기롭다라고 해서 휜 옷구름은 시각, 향기롭다는 후각 역시 공감각적인 심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옹송거리고 살아난 양이, 즉 교훈에 움츠리고 있다가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이 다시 살아난 모습이 되겠습니다. 살아난 모습. 아, 꿈같기에 서러워라 라고 해서 이 다시 찾아온 이 봄이 어떻게 보면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꿈을 꾸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나리, 새순이 돋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키워내는 봄의 모습이 되겠고, 마지막 꽃피기 전 철 아닌 눈에, 분명히 봄은 오는 거는 맞는데 꽃이 피기 전에 철 아닌 눈이 내리고 있는 모습에서 봄이 오고 있는 것에 대한 알리는 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봄이 오면서 눈이 와가지고 추워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추워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른 봄이 이제 일찍 오나 했더니 잠깐 내리는 눈을 통해서, 이 묘사를 통해서 오히려 때 아닌 눈이 그러니까 봄이 온다라는 것을 알린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상시에 이제 발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봄이 올 때 눈이 오면은 꽃샘추위라든지 추위로 가져야 맞는데, 이것은 오히려 때 아닌 눈이 내리면서 봄을 맞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 그렇게 뜨거운 옷을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라는 것은 겨울 옷을 벗고 봄의 기운을 맞이하고 싶은 시적 화자로 이해하면 되겠죠. 제목 자체가 여러분들 춘설입니다. 춘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역설법이 되겠죠. 뜨거운 옷을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네, 역설법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네, 잠깐 쉬었다가 네, 다음 시간에는 쉬는 시간, 네, 점심시간까지 쉬는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5분 정도 화장실 다녀오시면 충분히 다녀오도록 하십시오.